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정통문화관료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런 질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최근에도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장관님은 그 정권 차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는데, 장관님에게 공직자의 길을 묻는다면 어떻게 가이드 하시겠습니까?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은 당연히 영혼이 있어야겠죠. 지금 영혼이 없다고 얘기를 한 그 사람은 직업이 뭐였죠? 전직은 모르겠지만 현직 의원이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얘기는 여러 사람이 하고 전직, 아마 전직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검사들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표적인 영혼이 없는 직장을 갖고 있다가 또 영혼이 없는 정치인을 하고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혼이 없다 그러는데 영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은 당연히 영혼을 가져야 되고요. 그 영혼은 자기 소신과 양심입니다.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좀 사례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신과 양심을 따를 때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가치 판단의 사례를 보면은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가령 원전을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그거는 정책의 차원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공무원이 따라야 되느냐 안 따라야 되느냐를 가지고 영혼이 없다를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가치로 정의와 공정의 문제거든요. 그거를 따르는 거는 영혼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치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정말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검사나 직업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의 영혼을 탈탈 털고 있죠. 영혼을 없애는 겁니다. 아주 네.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좀 확장해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비즈니스맨도 소신과 양심껏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죠. 네. 양심대로. 예. 다만 목적이 다르죠. 비즈니스맨은 어떻든 돈을 버는 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업의 본질에 충실한 거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얼마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잘 제공을 하느냐. 그것이 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업의 본질에 맞춰갖고 자기 소신과 양심을 정하면 되겠죠. 네. 요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말이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주요한 자질, 핵심 자질, 아까 이야기 통합니다만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필요한 자질이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 능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이타심. 그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을 뽑을 때 이 똑똑한 사람들만 뽑아요. 똑똑한 사람들만 뽑아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할 때 그 사람들 뽑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는 능력주의,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한다.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먹어야 되고 많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잘하는 것, 그 일을 잘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못하고 있고, 그 일을 잘해서 자기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능력만큼 나는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 입에서 국민은 개돼지. 이게 영화 대사일 뿐더러 실제로 공직자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을 그들은 통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은 통치를 해야 되는, 다스려야 되는 주체로 생각을 하고, 아주 구태연한 옛날 왕조시대의 논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은 공공의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이에요. 공무원들은 그 서비스맨이고, 그렇다면은 다스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희생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섬겨야 되는데, 똑똑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야 되고,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내 말을 안 들을까? 그 울화가 계속되다 보면은 심지어는 어떤 놈들은 계엄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세상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수치를 아는 그런 정서를 좀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지금. 응? 영혼이 없는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행태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는 모든 걸 다 해도 상관이 없고 남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만 아직 안 변하고 있거든요. 그걸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뭐 공직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고시 출신 엘리트들, 시험 권력 이런 말을 요새 또 합니다만은 이런 고시 엘리트들의 그 전횡, 이제 추락이 지금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공직사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사회적으로 어떤 그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죠. 고시 출신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또 하나 지금 예를 든 그 사람들을 보면은 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자, 예전처럼 암기 딸딸딸딸 해갖고 법조문 해갖고 그걸 잘 맞추면은 아,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뽑는 그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고요. 기준을 바꿔야죠. 두 번째, 그 법 전공한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정책은 제대로 어떤 경험도 없으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조그만 법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게 죄가 있다 없다. 그리고 그 판단을 잘한 것에 대한 어떤 공을 인정받아갖고 그 사람들은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자기네들이 독점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기준을 바꿔줘야죠. 저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을 뽑는 것도 정말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적당히 똑똑한 사람을 뽑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공감 능력이 있느냐, 이타심이 있느냐, 남에 대한 배려심이 있느냐, 그거를 테스트하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걸러내야 돼요. 소셜패스 걸러내야 되고, 머리만 똑똑하고 그러한 공감 능력이 없는 인간들이 그 위치에, 중요한 위치에 가 있을 때 국민들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네. 그 기준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선발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승진,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으로 올라갈 때 한번 테스트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능력 테스트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인성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 올라갈 때 뭐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번 그렇게 걸러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그 산업 시대에 뭐 과거 시험 보듯이 무슨 법조문 딸딸 외워갖고 법조문 딸딸 외운 거를 갖다가 잘 맞추면은 10개 냈는데 10개 잘 맞추면 아, 얘 똑똑한 애로구나. 그 선발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완전히 세상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간들이 판을 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을 이거 좀 가벼운 질문입니다. 번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 정부에서 일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고, 그래서 몇 분 하여튼 같이 일했던 대통령들에 대해서 좀 한 줄 평을 좀 해주신다면은. 다들 뭐 요새 흔히들 하는 얘기가 공과 과를 네. 저는 균형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공교롭게 저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공무원을 시작을 해갖고 그 박근혜 대통령까지 한 거죠. 네. 아무튼 여러 대통령을 갖다가 거쳤는데 그 대통령들마다 각각의 어떤 그 공이 있었고 상당히 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래도 통치를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지나치게 어떤 뭐 이 신자유주의적인 걸 따르거나 또는 지나치게 어떤 이념 중심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리더십의 문제인데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지고 대통령마다 실패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은 꼭 실패를 해요. 네. 지금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에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일잘러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그 타입의 그 한계 또 있지 않습니까? 독선을 흐르기 쉽고 같은 그런 자기 연계를 잘 뭐 해서 임기를 잘 마치길 바래 봅니다. 주변 사람들을 우선 믿어야죠. 네.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면은 정말 진정한 리더십은 자기 편이 아닌 능력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 그게 저는 정말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개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편이 아니면 다 배척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편을 가지고 그 자기 몇 명의 그 능력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규모가 이제 그 정도의 사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정말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념적으로도 일종의 뭐 동종교배랄지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동종교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집단적 사고, 네. 자기네들만 옳다는 생각, 자기네들 외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다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블랙리스트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요. 블랙리스트와 같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그런 현상이 없었던 정권이 없어요. 정도 문제군요. 정도 문제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항상 내 편, 네 편 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내 편은 떡 하나 더 주고 상대편은 떡을 어떻게든 뺏어야지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그래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이라는 거는 공공의 재산 아니에요. 네. 그 공공의 재산이라는 거는 공평하게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정말 마음은 주고 싶지 않더라도 줘야 되는 게 그게 민주주의 사회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그랬거든요. 박근혜 전에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후임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했고 지금은 안 그러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그 정파 세계에서 좀 벗어나는 게 그게 곧 실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자, 이제 그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가톨릭 대학의 그 한류 대학원장도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데 요새 뭐 BTS의 뭐 K-팝 데몬 헌터스 등으로 그 K-컬처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데 K-컬처 붐을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나가서 그 과정에서 당국자는 뭘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그런 위치에 정말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물론 기대는 했지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경험했듯이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 해외 나가면은 해외에서 뭐 택시 운전사들이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한국에서 왔더니 한국이 어딨니? 한국을 좀 아는 사람들은 뭐 북쪽이냐, 남쪽이냐, 뭐. 근데 한국을 이제는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K-팝이, 한국 문화가 우리는 정말 굉장히 우수한 문화라고 우리 스스로 자유해왔지만은 아무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게 90년대 말,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말서부터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있네 등등 알려지기 시작해갖고 열광적인 팬을 갖게 됐고, 그게 지금 이제 캐대현까지 왔는데, 저는 캐대현의 단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전까지는 이 스타들 또는 아이돌들 중심으로 해갖고 그 아이들과 콘텐츠가 결합된 그런 상태로 지금 굉장히 폭이 좁은 그러한 인기를 유지를 해왔다면은, 캐대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콘텐츠가 아닌 포괄적인 그런 단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호감을 갖다가 폭발적으로 드러낸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진짜 이게 가능해졌구나 라는 면에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생각이에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이게 왜 가능했느냐. 이게 1990년대 말서부터 이제 아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일본 대중문화 개방하고, 그다음에 스크린 커터 없애고, 그다음에 이게 한국 문화를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시장만 가지고는 이거는 가능하지 않구나.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자각을 하면서 그쪽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폭발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체가 국민이죠. 네.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힘이 모여서 이게 응축되어 있다가 폭발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그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무튼 굉장히 소위 선진국이라는 단계에 들어선 거에 대하여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게 얼마나 갈까? 그런 걱정은 하죠. 저는 아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공공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생색내지 말 것. 정부가 이거 생색내면요, 이거는 관제 문화가 돼버려요. 네. 근데 관제 문화가 아니거든요. 국민이 만든 거지 정부가 만든 게 아닌데, 이게 뭐 철없는 무슨 정치한 인간들이나 뭐 이런 게, 야, 뭐 대한민국 말이야 모든 걸 해서 뭐 한류를 만들었다. 그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거든요. 첫 번째, 생색내지 말고요. 두 번째는 쓸데없이 이게 잘 된다 그래갖고, 야, 이거 돈 벌자. 그래갖고 쓸데없이 거기다가 소위 지원금을 쏟아넣으면은 시장이 망가지거든요. 자생력이 없어집니다. 금방 망하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제하고, 이 콘텐츠를 정말 새롭게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미치지 못하는 기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중점을 두고 그 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화의 힘이 강한 아름다운 나라, 이런 나라를 꿈꾼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그런 나라에 성큼 다가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그런 나라 이런 과정에서 아까 이제 정부는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나라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은 어떤 일종의 공론화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될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지금 사회적 합의라는 뭐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라는 게 단순히 뭐 아름답고 멋지고 신나고 뭐 하는 그런 활동, 그런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행동 양식서부터 해갖고 뭐 세계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문화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뭐 정말 선진국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과연 그런가? 앞으로도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뭐 세대 간, 또 뭐 집단 간, 계층 간 그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네. 세계가 굉장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빨리 바뀌는 세상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이게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한 단계인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은 계속 바뀌는 사회에서 우리 가치를 새롭게 합의하는 그 작업, 거기에 중심을 두고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들 말씀드린 것처럼 한류 갖고 어떻게 돈 벌까? 물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배 져갖고 뭐 할까? 그런 생각만 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생색을 낼까만 생각을 하지 그 한류의 이면에 있는 어떤 빈 공간, 우리가 해야 될 역할, 또 합의되지 않은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학교에서 뭐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어떤 문제들, 뭐 직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MZ 세대와 뭐 기존 세대와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노동의 현장과 학교 그 교육의 현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야,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 누군가 합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합의에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시장의 기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에는 공공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해서 그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 문화국가로서의 어떤 한국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류랑 조금 더 연관을 지면은 외국의 뭐 가령 지식인들은 한류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 빈정거리거나 배관치 않은 게 그거 대중문화에서부터 뭐 한 건데 라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한 그 가치, 그거를 인정하는 그런 단계는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본질적인 우리 사회의 가치,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가 유지할 때 한류가 오래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그 합의를 이룬 사회적 가치, 이게 어찌 보면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네. 번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새 AI가 뭐 무슨 여러 직역에서 말이죠, 위력을 발휘하고 일자리 문제도 만들어냅니다만, 그럼 공직사회는 A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AI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직사회도 AI가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겠죠. AI의 역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빨리 대규모로 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라는 게 지금 뭐 30년, 40년 후가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년 내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기감 같은 것도 느낍니다. 당연히 공직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제 생각에는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는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AI로 인해서 변해가는 사회를 공공 부문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거는 그거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다른 부문과 비슷할 겁니다. 공직사회에서도 뭐 단순한 업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AI로 굉장히 빠르게 대체가 될 것이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AI로 인해서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선 노동 현장에서의 변화가, 노동의 가치가 우선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냐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AI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자리 총량은 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요, 제 생각에는 AI로 인해서 직업을 잃는 사람들은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새롭게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사람들이 일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양극화되어가는 그런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존적인 대책, 그리고 여가 차원에서의 대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것도 지금 과거에는 그게 어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점점 좀 커지면요.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고 국가 정책의 문제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가 정책이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네. 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 AI를 비롯해서 로봇한테 노동을 넘기고, 사람들은 여가를 즐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큰 틀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문제는 이 자본과 어떻게 타협을 할 것인가. 그렇죠.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본소득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굉장히 빨리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회 제도의 이면에는 반드시 가치의 변화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AI 시대에 대해 얘기할 때 AI를 가지고 어떻게 돈 벌 것인가 한 얘기를 하지, AI가 퍼졌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위기가 올 것인가, 그거를 정말 더 주목을 하고 그거에 대비하는 게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건요, 민간이 해야 돼요. 민간한테 맡겨놓고, 공공은 민간이 못하는 것,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가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을지대에서 그 여가 디자인학과 교수를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여가 문화학회 회장도 지내셨고,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는데, 장관님 나름의 여가론이라 할까요? 여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여가에 대해서 이제 뭐 전형적인 그런 그 개념 정의는 뭐 노동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하는 뭐 그 시간 또는 활동에 대해 여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굉장히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 정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든 저는 여가라는 거는 자기가 노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억지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시간 또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시간과 어떤 뭐 일정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활동, 그런 걸 저는 여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AI가 되면서 노동의 가치가 달라지고, 노동하지 못하는, 어떤 의미로든 노동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보다는 소비가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가 지금 이미 됐기 때문에 여가라는 거는 바로 그 소비의 중심에 있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가령 뭐 K-팝이라든가 이 한류라는 것도 결국에 여가 활동과 관련된 부가가치, 또 사람들의 어떤 집중, 그런 것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는요, 너무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 여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규칙을 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여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기회도 같이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준비한 7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장관님은 여가 내지는 인생이막을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나가서 인생이막을 앞둔 동료 시민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을 해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무원 마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가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제가 사회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부터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을 마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여태까지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대가 없이 제가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고, 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더 돈을 번다든가, 뭐 특별하게 더 좋은 자리를 원한다든가, 그거는 제가 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제가 갖게 된, 사회가 저한테 준 그 많은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뭐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 물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사회가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점점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AI가 퍼진다 그래갖고 물론 편리는 해지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돕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공무원들한테 그러한 어떤 자질과 그 어떤 뭐 정서가 필요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문득 든 생각인데, 본래 대학에서는 무역학, 그러니까 경제 전공을 하셨는데, 네. 문화관리기를 가셨습니다. 이거 네. 선견지명입니까? 선견지명이라기보다는 제가 좋은 걸 한 거죠. 좋아하는 것을.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그 당시에 상과대학을 간 거는 먹고 사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거라면은, 대학 졸업하고 나왔고 막상 이제 공무원이 될 때는, 야, 이게 평생 공무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걸 해야지 내가 재밌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한 게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경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젊은 세대, 후속 세대한테 직업 선택과 관련한 조언을 좀 준다면은, 뭐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렇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여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거를 아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 여가 시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나는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서부터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좋아하는 일을 아직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한테 네.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팁도 좀 있습니까? 도움이 될 만한 팁은 열심히 고민해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지금 우리 질문자께서 저한테 많이 질문하신 것처럼 뭐 이것저것, 특히 이제 여가와 관련해 갖고는, 그래, 당신 말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데 당신은 뭐 하고 노냐? 근데 제가 노는 거와 그 사람들이 노는 건 달라요.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고민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야지, 그건 누가 대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민둥민둥 뭐 침대에 누워갖고 즐기는 게, 물론 이게 학문적인 여가의 관점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정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가, 사실은 저도 그거를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거의 직장생활 마지막에 그게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문을 하는 게 굉장히 무리라는 건 알지만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필제 질문, 오늘은 평생 문화공직자의 길을 가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